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 이제 국어 전문 학원이지만, 제가 별도로 입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뭐 국어나 다른 과목들 하고 있지 않고요. 전적으로 입시만, 입시 쪽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학종으로 학생을 뽑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교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대교협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교 그 입시제도 사실상 이제 결정하고 운영하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좀 일을 좀 하면서 그 입학사정관 교육을 담당하다가 그러다가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뵙고 또 학생들 만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고세종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다른 뭐 여기 말고도 뭐 다른 학교나 뭐 학원에서도 자기소개서나 면접 그리고 학생들 입시 컨설팅, 정시 수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예비 고1이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또 앞으로 또 3년간 준비를 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대입 입시 변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궁금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같은 경우는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특히나 많이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현행제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있으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엄청 사실 언론에서 다루기도 많이 다뤘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의 큰 특징은 아무래도 수시가 훨씬 더 많다는 게 특징이죠. 그 학부모님들께서 대학 입시를 치르실 때에 비하면은 수시 정시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특히나 수시라는 그냥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이 입시 제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 지금 2022학년도 입시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다르게 바꾸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학생들은 수시를 중심으로 입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수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입시 되게 복잡하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입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입시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소비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베테랑 소비자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뭐 마트에 가서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계속해서 물건을 사시면서 더 좋은 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아마 사실 겁니다.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이요. 근데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어떠시죠? 대부분 초보 소비자시잖아요. 입시도 일종의 소비 시장이라고 본다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겉에서 이제 보고 겁은 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는 없고, 그리고 해본 적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달고서 시금치가 나오지만 그게 그렇게 뭐 시금치가 다 다르던가요? 웬만하면 거의 같지 않던가요? 입시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은 다 다르게 달고 나와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시는 어차피 내가 어떤 특정한 전형을 노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준비해서 누적된 걸 갖고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반전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형태의 준비가 요구되다 보니까 실제 정작 입시 본판 가서 3학년 때 돼서 전형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칠 수 있는 전형 뻔하고 고를 수 있는 전형이 되게 뻔하거든요. 근데 다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 전형을 보셔야 되는 이유도 3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준비해온 방식하고 이거 개편됐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거의 달라질 게 없어요. 입시 환경이 거의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1시간을 쭉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제 슬슬 조금 지루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30분 하신다 그랬는데 원래 이런 연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30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 한번 빨리 끊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입시에도 개편안을 보시게 되면은 개편안의 큰 틀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시 정시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워낙 정시를 늘리라는 압박이 컸기 때문에 정시 비중을 늘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수능 체제가 개편이 되게 됩니다. 수능 형태가 통합이 되고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직접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종합전형이 개편되는데 종합전형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준비와 관련된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특히할 만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형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원래 우리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형식상 기록을 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너무 집중하고 너무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예 안 받거나 최대한 양을 줄이거나 그냥 평가자들한테 제공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바꿀게. 오히려 그런 형태 가까워요. 지금의 개편은. 진짜 정말로 이제 평가 방식이나 평가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뽑히던 애가 안 뽑히고 예전에는 안 뽑히던 애가 뽑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뽑히는 학생들은 바로 전에하고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학생들이 결국 뽑히게 되겠지만 적어도 학생들한테 가는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개편의 오히려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고사가 개편이 되는데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가 사라지는 것 빼고는 큰 틀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대학별고사 2개, 논술하고 적성밖에 없는데 적성고사 1년에 고작해야 3,000명 뽑는 거 없어지는 거고요. 논술은 원래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폐지해 오던 거였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여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틀에서 그냥 계속 갈 겁니다. 여기도 전적으로 단계별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했지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그걸 없애보는 거는 학교가 굳이 학교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어도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대입전형 비율 변화를 한번 볼게요. 대입전형 비율 변화에서 특징은 정시 비중이 이제 30% 이상을 넣으라고 권고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근데 물론 어디까지나 권고예요. 근데 학교들이 입시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율권을 주지 않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대입 정상화 기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정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거의 자동으로 탈락한다는 게 현재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돈은 사실은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뭐 전형을 치를 때 전형을 치를 때 직접적인 비용 같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냐면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월급의 한 절반 정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시 제도를 개발하는 데 돈을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같이 붙어 있어요.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포함하면 이 정시 비중을 자율로 더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전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려야 될까요? 교과 전형이 어떤 건지, 종합 전형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내신, 오로지 내신 수치화된 내신만 가지고서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즉, 1등급에서 9등급에 있는 그 9등급제를 가지고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과목들의 등급을 그대로 끌어다가 그대로 컴퓨터로 돌리는 전형이죠.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 교과 30% 이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원래 지금 유은혜 장관이 되게 원하는 겁니다. 유은혜 장관은 수시에서 학종을 없애버리고 교과로 넣으면 좀 더 이게 그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일 때 얘기고 장관이 되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무엇보다도 학생부 교과 30% 이상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위권 대학은 다 이래요. 어차피 종합전형 같은 거 안 갖고 있고 다 교과전형 갖고 있고 수시에서 교과전형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애초에 다 충족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학교들한테는 이게 수시에서 30% 이상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수시에서 미리 학생들을 선점하지 않으면 정시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입장에서는 정시를 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가혹해요. 수시 때 빨리 뽑아가지고 최대한 인원을 모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떤 학교들을 타겟으로 하고 싶은 거냐면 상위권 학교를 타겟으로 하고 싶은 건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절대로 교과 학생 뽑지 않습니다.
효과는 그냥 있는 것도 없애는 판인데 10% 있는 것도 없애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냥 정시 비중을 30%로 늘리는 걸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종전에 하던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정시 비중을 30%로 늘렸을 때 얼마만큼 정시 비중이 늘어나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학교들이 대체로 수능 비중이 명목상 비중이 30%가 안 되는 주요 학교들이고 그 학교들이 실제로 채웠을 때 몇 명이나 늘어나냐? 대충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약 10위권 학교에서 2,000명 정도가 늘어나고 최상위권 학교 급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정도가 두 학교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대충 한 대충 한 이제 한 700명 정도 선. 그리고 이제 이대처럼 좀 더 많은 인원이 합쳐져도 한 1,000명 정도 선이거든요. 자, 이 정도 선이면 대략 현재 현행 이제 정시 인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 학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교 선에서는. 아주 최상위권 학교 선에서는 이 서울대 고대에다가 연대 정도 선에서는 합치게 되면은 대충 한 730명 정도? 그 정도 선이에요. 학교 정도 하나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단계 학교 선에서 나머지 인원들이 약 1,3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 걸까요? 대충 이 7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대충 한 서강대나 성대 가는 애들이 가던 애들이 정시에서 한 고대 정도 가는 차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뚜렷하게 영향받는 애들이 문과 기준으로는 2에서 4% 누적 퍼센테이지로 2에서 4%, 이과 기준으로는 대략 한 6등급에서 6%에서 7% 정도 선. 그 정도면은 2에서 4% 정도 선이면은 5, 1등급에서 1등급, 2등급 하나 정도 들어가는 선이고 문과 기준으로, 이과 기준으로 1, 1, 2 정도 선이에요. 예, 그 정도 선이니까 이 얘기가 뭐냐? 얘들은 애초에 정시를 원래 하는 게 맞는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입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정시로 들어갈 인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애초에 정시를 하는 게 맞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보다 아래 학교들은 대부분 원래 30%가 넘어요. 원래 30%가 넘거든요. 네. 자, 근데 자, 이 표는 어떤 표냐면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 상위 16개 학교입니다. 예, 얘네 합치면은 대충 한 240명 정도가 되거든요. 서울대 정원이 700명인데 얘들이 240명이에요. 16개 학교에서 240명이 나옵니다. 그쪽 34% 정도가 16개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나면 얘들이 늘어날 거예요. 얘들이 더 잘 대학을 가게 되겠죠. 근데 학교 구성 보세요. 자사고 아니면 강남 최상위권 학교들이에요. 예.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능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거고 계속해서 수능에서 사실은 다른 학교들이 상대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이 학교들은. 그리고 이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목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시에서 입시를 상대적으로 덜 치른 학교들이에요. 왜냐면 내신이 딸리니까 내신이 객관적인 수치 자체가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에서 아무리 감안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냉큼 손이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애초부터 정시에서 힘을 많이 주고 정시 쪽에서 원래 에너지를 많이 쓰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 학교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시 결과가 올라올 겁니다. 강남 최상위권 학교 아니면 자유형사립고에서. 네, 그게 이제 현재 우리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작년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9월 모의고사에서 1에서 5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본판 갔을 때 어떻게 됐냐의 차이입니다. 문과, 이과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 종전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상당수는 2에서 3등급 선으로 내려와요. 예, 9월 모평에서 1등급이었던 학생들이 평균 2에서 3등급 선으로 내려오고 2등급이었던 친구들도 2에서 3등급인데 3등급 비중이 좀 더 크고요. 애초에 그냥 3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3에서 4등급 때까지 밀립니다. 전체적으로. 9월 모평 대비 성적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9월 모평까지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가겠다고 보통 생각하던 그 정도 학교선보다 학생들이 실제 정시 가보면 못 가요. 그만큼. 네, 그만큼 못 갑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자들이 들어옵니다. 재수생 같은. 그런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내가 9월이나 이럴 때 이 정도는 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정도 선에서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정시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 조금씩은 더 위로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선이 2에서 4%, 대략 6에서 7% 정도 선이면은 이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선입니다. 이 선. 본판 수능에서. 이 선에서 요게 앞선 애들이에요. 자, 근데 이 인원이 되게 적죠. 되게 적습니다. 진짜 버티는 애들이. 이과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에요. 네, 이과는 조금 낫지만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하락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수시를 안 치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시만 믿고 입시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라는 거죠. 아까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도 학생들 그냥 학교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셈인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많이 올려볼 수 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이다. 자, 딱 요선 안에, 요선에 걸쳐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를 치르는 방식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서 결과를 내는 게 결국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히나 재학생들은. 자, 수능체제 같은 경우는 공통의 선택형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통이지만 절대평가니까 상관없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이 과목 안에서 이택하는 방식이죠. 1택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둘 중 1택이고, 수학 같은 경우 3개 중 1택입니다.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 이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 중에서 특히나 정시에서는 필수로 두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열어두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시에서는 실제 가영하고 나영이 실제 나뉘었을 때 의미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들이거든요. 최소한도 인서울 학교들이에요.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가영, 나영 상관 안 해요. 가중치도 별로 안 줘요. 왜냐면 어차피 다 같이 못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가중치 안 줘도 뽑았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가영하고 나영 학생들이 크게 갈라지는 부분은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온 학생들, 거기에서 특히 갈라지게 되는데, 그나마도 정시에서는 어차피 가영, 나영 점수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지원할 때 애초에 가영, 나영을 들게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수능 최저 이런 데서 문제가 되죠. 이제 이과 쪽 같은 경우는 가영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데, 문과 쪽에서는 가나영을 다 열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과학탐을 보는데도 그냥 나영을 봐버려요. 그런 다음에 등급이 괜찮게 나오면 수능체도 맞춰갖고 위탁교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수시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게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입시는 어차피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재수생들이 줄까요? 앞으로 계속 줄까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시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2022학년도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첫 해를 치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시를 통해 가지고 많이 대학을 가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래 정시를 통해서 나 대학을 갔으니까 갖고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재수를 안 할까요? 재수는 어차피 할 거거든요. 학생들은 무조건 재수를 합니다. 예. 재수를 마음 먹은 친구들은.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 2등급 선에서는 무조건 재수생이 제일 많아요. 재수생이 1, 2등급 선에서 항상 국어, 영어, 수학에서 수학 같은 변별력이 높은 과목에서는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걔들이 이 전체 인원이 한 10%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재수생이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그 현상은 어차피 이 개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한다는 현상은 어차피 매년 똑같았고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과탐 선택자가 약 비율이 47%, 46% 매년 약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움직이는데, 그에 비해서 수학가에 대한 선택자는 언제나 30%대예요. 예. 항상 30%대였어요. 예. 보시다시피 선택자, 응시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33%, 약 이 정도 선에서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가형은 되게 부담스러운 시험이었어요. 시험 자체가 워낙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과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나형을 보는 거죠. 확실히 수학이라는 게 결국은, 수학 변별력이라는 게 결국은 뚜렷하고, 거기에서 사실은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은
훨씬 더 입시를 수월하게 치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요. 근데 문제는 수학이라는 게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잘해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잘하고 싶다고 잘해지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나영하고 가영 차이 보시면은 나영 같은 경우는 실제 50%가 어디서 끊기는지 한번 보세요. 원점수 기준으로. 거의 이제 50점 정도 선에서 50%가 끊겨요. 근데 가영 같은 경우는 50%가 어디서 끊기냐면 70점대에서 끊기거든요. 가영이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도 그래요. 인원도 적고. 근데도 원점수 상보다 훨씬 높은 데서 끊겨요. 그러니까 나영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 이제 수학으로 본다면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의 수학 고작 이런 애들이에요. 수학은 그냥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되죠? 이때는 그래도 나뉘어서 애들이 등급이 나왔는데 적어도 공통에 있어서는 이제는 합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선택 과목은 욕을 할 테니까 상위권 학교들은 그것도 이과 애들은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을 할 거니까 문과에 어차피 여기서 나영 선택할 애들은 확통도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정시는 상관없는데 수시에서는 학교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시에서는 그냥 공통만 최저로 거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과 하던 애들이 그걸 최저로 들고서 문과로 막 가도 상관없는 거죠. 경영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거 되게 성적이 좋아야 되고, 수학 얘가 어려운 과목도 쭉 선택해 왔는데, 성적이 괜찮네 이러면은 내신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과들에서 이과 학생들 입장에, 자연계를 준비하면서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은 분명히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학생이 소수라는 거죠. 네, 소수일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어 같은 과목들에서 변별력을 갖추고 계신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최저는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이제 일반형 같은 데가 수능 최저 학력이 이제 문과 기준으로는 3개합 6인데 그거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실제 명목상 경쟁률은 걔네가 항상 10대 1 넘거든요. 근데 실질 경쟁률은 한 2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빠져나갈 애들 다 빠져나가고 최저 못 맞추는 애들 딱 빠져나가면은 최저는 어차피 항상 반토막이거든요. 학생들은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판 열어보면 못 맞추고 그게 아주 마법처럼 50%예요. 항상 최저는 50%에서 45% 여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충족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 상위권 학교로 쭉 빠져나가니까 한 2대 1 정도인 거예요. 경쟁률이. 네. 자, 근데 이제 자연계를 쭉 준비하던 애들이 최저 맞추기가 더 분명 쉬워질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수학 갖고 맞춰야 되는, 국어나 이런 거 갖고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국어학원입니다. 잘 오신 거예요. 수학 학원에서 올려줄 수 있다고 얘기해도 잘 안 올라가는데, 국어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이런 등급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성적 개선 같은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그럼 지금부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 보시면 대체로 이런 지금의 현대 변화를 가지고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은 그냥 수능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예전부터 원래 수능을 준비했고 수능을 중심으로 준비하면서 원래 올인했던 애들이나 수시하고 정시를 원래 다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 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학생들,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은 수시가 중심이어야 될 거고, 좀 더 좋은 학교를 노리게 된다면은 학종이 어차피 중심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기재 개선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선발의 투명성 제고,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한 요소입니다. 영향이 크게 가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 지금부터 어떤 부분은 중요한지, 어떤 부분은 왜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 변화가 생각보다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현행 학생부, 자녀분 학생 보셨죠? 보셨나요? 자녀분 학생부요. 자녀분 학생부는 중학교 학생부잖아요, 아직은요, 그죠? 근데 중학교 학생부는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부는 총 10개 항목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없어요. 중학교 학생부는. 나머지 똑같아요. 얘 하나만 없고. 근데 일단 현행 학생부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려야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조금 이제 예전에 이제 학생이 자기를 표현할 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칸들이 중에 어떤 부분은 의미 없어지는 게 좀 있어요. 동아리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게 왜 의미 없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의미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 학종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감이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적사항은 뭐 주소 들어있는 거예요. 뭐 학부모님들의 인적사항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적사항에는 학생이 어느 중학교 졸업해서 어느 고등학교 입학했다, 어디 졸업했다, 이런 얘기들 써져 있는 칸이고, 그리고 이제 출결사항 같은 경우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런 것도 쓰여져 있습니다. 무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있는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내상만 적히는 거고, 수상명, 등급, 면허일이 적혀요. 목록처럼 붙습니다. 자격증 인증 취소사항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나 의미 있어요. 예, 왜냐면 이건 어차피 국가공인 자격증밖에 안 적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딸만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4종류밖에 없어요. 이제 경제경영 텍스트 테스트하고, 우리가 이제 터클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KBS 국어. 그러니까 국어 2개, 경제 2개인데, 이것도 좀 바뀌어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 학생 희망 진로. 예. 그리고 사유를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칸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이 항목에 이 4칸으로 나뉘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글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교과학습 발표회 상황에는 학생들 성적이 들어갑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예, 수강 인원, 석차 등급이 표기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 그래서 과목별 선생님들이 한 과목당 1년에 500자씩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어떤 거든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칸이에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이라는 곳은 독서 목록입니다. 책 제목 저자, 요거밖에 못 적어요. 그 다음에 행동성이 종합의견이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에 대해서 자유롭게 학생의 특성이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도 잘 기재할 수 있는 칸입니다. 이제 이렇게 10개의 항목으로 쭉 나뉘어 있고, 자수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천자, 얘는 이제 글자 수가 큰 의미 없고, 과목별로 500자씩이니까 양이 많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1000자, 500자, 500자, 1000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총 2000자 정도가 들어갔고요. 죄송합니다. 3000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글자 수가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제일 특이할 만하게 크게 바뀌는 게 얘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행동성 종합의견이에요. 글자 수 보시게 되면은 1000자에서 500자, 동아리 500자, 동아리는 그대로죠. 근데 봉사활동 원래 500자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진로가 1000자에서 이제 700자로 바뀌죠. 그리고 행동성 종합의견이 500자로 바뀌어요. 근데 행동성 종합의견이 500자로 바뀌는 건 조금 이렇게 의미 있긴 해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추천서가 없어지니까 추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2022학년도부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성의 종합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서를 대체하게 됐는데, 자수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디테일이 조금 딸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추천서는 그다지 평가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추천서 안 받는 학교들 굉장히 많았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없애나가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변화에 상관없이요. 자, 근데 평가상에서는 예전에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보였어요. 학부모님 부모 정보가 보였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삭제가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상 경력이 굉장히 특이한데, 수상 경력 같은 경우 학생이 학생부를 그냥 끊었을 때, 내 학생부를 볼 때는 상이 다 나와요. 근데 평가자한테 이게 제공될 때는 학기당 1개만 제공돼요. 학생이 선택해서. 자, 그렇게 되니까 학기가 우리가 총 6개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총 6개가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수시에서 어차피 중요한 건데, 수시가 보통 자료가 어디까지 들어가죠?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이 실질적으로 5개 들어가는 거예요. 재학생 같은 경우. 재수생들이나 6개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 평가한 사람한테는 5개까지만 이제 제공이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논문이 기재가 금지돼요. R&E 활동 같은 것들이 아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적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는데 제공이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적는 게 안 되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년당 자율동아리 1개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상설 동아리가 있고 자율 동아리를 또 선택해가지고 학생이 만들어서 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년당 1개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술의 형태가 크게 바뀌어요. 500자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적냐면, 예전에는 학생이 한 활동의 내용을 적어준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이 정말로 한 내용들 중에서 좀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다면, 동아리가 바뀌는 거는 이제 동아리 자체에 대해서 그냥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이 들어가게 돼요. 개성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진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느낄 건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이 이제는 미제공됩니다. 이것도 딸 수는 있는데 제공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인문계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목자사 학생들이 딸 만한 게 4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따느니 딴 거 하는 게 나은 거였어요. 애초에. 그다지 평가자한테 영향도 별로 안 주는데 시간만 많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테세 테스트 학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평가자를 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 양반 만나서 가끔 술 먹고 같이 놀고 얘기해보면, 애초에 그런 거는 크게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냥 국어 시험을 잘 보는 게 낫고, 국어 성적 잘 받는 게 나아요. 테스트? 그냥 경제 성적 잘 받고,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나았습니다. 거기서 말해 딴 거라는 건 뭔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부 청소년 단체 활동 같은 것들은 이제 명칭만 기재됩니다. 근데 예전에도 유효하게 잘 적히는 게 아니었어요. 별 의미 없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그러니까 봉사활동 500자 글을 적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 학생부 한 10개 중에, 한 10개가 뭔가요? 한 100개 중에서 그거 제대로 적혀 있는 게 한 5개가 될까요? 한 5%나 잘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적혀 있다는 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공란이 된 칸이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기소개서의 3번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인성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네.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의 얘기를 쓰는 칸이 아예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칸이 그렇게 의미 있는 칸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학교가 이제 미기재가 되는데, 방과학교 같은 경우 어떤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으로서의 방과학교를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기재해 놨다는 게. 나는 그런 보충에 해당되는 수업을 들었어요. 영어 보충을. 그거 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애초에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것도 사실상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들 중에서는 방과학교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읽을 만한 것들을 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래도 유의미한 어떤 과학 실험 같은 거 한번 시켜와가지고 그래도 과학 보고서 같은 거라도 쓰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 같은 거를 읽히고 막 고민하고 생각해서 글 쓰게 해본다든지, 이런 식의 실제 학종에서 뭔가 유의미할 만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하게 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었는데, 그런 게 미지기재가 되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된 건 딴 데 적으면 됩니다. 네, 딴 데 적으면 돼요. 방과학교 같은 경우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적는 건데, 굳이 방과학교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부능력 세트 과목당 1년에 500자, 그거 충실하게 잘 적으면 그렇게 많은 칸 아니거든요, 500자가. 근데 이게 방과학교 이거 의미도 없는 거 그걸 적고 있다?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유의미한 활동으로서 뭐, 그래도 학생이 막 어떤 특정한 사회적인 주제 아니면 과학적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글 쓰고 그런 과학 보고서 같은 거 써본 거, 선생님이 조금만 똑똑하면 그냥 그거 끌어다가 자기 세특에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세특은 500자인 건 똑같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게 미기재 되는 거, 학교가 조금만 똑똑하면 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실하게 바뀌는 것 중에 뭐 선별투명성 제고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총 5,000자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허용된 게 5,000자고 5,000자를 다 쓰게 하는 학교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5,000자를 다 쓰게 하려면은 문항이 총 4개인데 1번이 학업적 역량에 대한 1,000자, 2번이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바뀌게 되니까. 네, 1번이 학업적 역량에 대한 1,000자고 2번이 아무거나 학교활동 3개 이내로 1,500자, 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에 대한 거 1,000자, 그리고 4번이 학교 자율 항목 자율 총 1,500자인데 이걸 1,500자 쓰게 하는 학교 정말 적었어요. 뭐 중대나 경희대나 이제 이런 일부 학교나 1,500자를 쓰게 했고,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책 3권이니까 1,500자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1,000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는 합쳐가지고 약 4,500자 정도 선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1, 2번을 통합해가지고 각 1,000자, 2,000자에서 1,500자로 줄이고요. 그리고 3번을 이제 인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의 항목으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1,000자였던 항목을 800자로 줄이고요. 그리고 4번 자율문항도 원래는 많게는 1,500자까지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800자로 줄여요. 그렇게 하면은 꽤 많은 자수가 줄어들게 되죠. 4번 같은 경우는 아마 여전히 그러니까 3번, 이게 4번이 올라가 3번이 되겠죠. 자율문항은 별도로 한 개 아마 줄 것이고요. 계속 학생의 개별 특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니까 2번이 조금 변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지금 일단 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 줄이긴 할 텐데 구체적인 문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개발해서 내놓을 겁니다.
근데 이제 1번에서 학업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쓴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2번에서는 예전에는 세계 활동을 쓰게 했고 1500장 쓰게 했다면 걔를 반토막을 냈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교내 활동들 중에서 학생에 영향 많이 준 그런 활동을 아마 쓰게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전 3번 문항은요. 추천서 폐지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합격자 이제 고교 유형 및 지역 정보 이런 거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학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유형의 학교를 뽑았다 이거 이제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들이 애초부터 공개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상위권 학교들은 다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도 공개했어요. 서울대도 항상 공개했어요. 우리는 고교 유형 어떻게 뽑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주 주요한 상위권 학교들은 우리는 60%, 64%나 일반고를 뽑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일반고 많이 뽑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실제로 특목부터 워낙 자원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좋은 자원들이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확실히 얘들은 특목 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서울대는 그거 공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서울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뽑아요. 뽑고 싶은 대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공개하던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원래 학교 안에서 교내에서 원래 다 이렇게 뽑았어요. 다수평가했고 2명 이상의 학생 뽑았고 회피제척 원래 학교 안에 다 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의무화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 추천서 원래 다 없어지고 있던 거고. 자, 근데 크게 달라지는 게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이 이제 규모가 줄어들고 동아리 여러 개 못 적는 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2017학년도에 교내 대회 그리고 대회가 되게 줄겠죠. 대회 수가. 근데 대회 수 보세요. 자, 상을 정말 많이 준 학교들이에요. 상장수 상위 5명 상장수 총합이 311개예요. 예. 제일 많이 받은 애가 888개를 받았대요. 자, 근데 호석으로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수시에서 결과가 나오는 학교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30개 학교 다 보세요. 이게 수시에서 성적이 나오는 학교가 있나? 그러니까 상이 많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얘네 진짜 웃긴데 얘네 이거 5명 대학교 어떻게 간지 아세요? 무슨 전형으로 간지 아세요? 5명? 이 300개 넘게 상 받은 애들? 다 교과 전형으로 왔어요. 아무 상관없는 전형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을 많이 주는 게 평가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지금 30개대로 떨어지잖아요. 30등으로 딱 가니까. 더 밑에 애들은 20개거든요. 근데 20개면은 상이 많아 보이시죠? 근데 전교에서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0개면은 많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뒤에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상을 제일 많이 받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죠?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이잖아요. 성적이 제일 좋은 애들은 무슨 상을 받죠? 예, 교과우상 받아요. 예. 걔들이 교과우상을 10개씩 갖고 있어요. 근데 교과우상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적 평가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평가해요, 교과우상은? 그러면 그게 반이 날아가죠? 그럼 상당수 애들은 실제 상은 한 10개 갖고 있어요. 실제로 뽑힌 애들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이 남발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이 남발되는 학교들이 그래서 대학을 잘 가냐고요. 애초에 상계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동아리도 보세요. 동아리도 이렇게 많은 학교들 보세요. 여기 특기할 만한 학교들은 있어요. 이제 이런 학교들. 중대부고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입시가 좋은 학교인 거 맞아요. 청원고도 아니 청원고는 아니죠. 이제 이런 학교 입시가 좋은 학교인 거 맞아요. 대원외고가 특이하게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중대부고는 어떤 학교죠? 정시결과가 좋은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학교는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입시에 대해서. 애들 잘 보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게 막 동아리를 막 많이 만들어주고 대회를 많이 열어서 상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결과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결과가 좋은 학교가 뭐가 있어요? 대원외고나 이런 학교 제외하면. 그러니까 동아리가 많다는 것도 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동아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아리를 한 학생이 1년에 한 3개에서 4개 했다고 치죠. 동아리는 그때도 500자였어요. 예전에도. 그러면은 500자에 4개를 나눠가지고 쓴다고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몇 자죠? 동아리 한 개당? 100몇 자예요. 그거 갖고 뭘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아리가 많은 게 원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리를 뭐 했나는 사실 평가하는 사람한테 별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동아리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흥미로운 게. 되게 어려운 동아리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동아리 들어가서 어려운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자녀분들 천재 고등학생
분들도 있나요? 있으세요? 아, 없으시구나. 학생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동아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고 대단한 동아리인 걸 그 대학교에서 알까요? 아,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어차피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술 써 있는 대로 평가해요. 나와 있는 대로. 근데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동아리인데 뭐 동아리 안에 협력을 잘했다 뭐 있다는 얘기가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평가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그런 식의 네이밍이나 이런 것은 원래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동아리는. 왜냐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거에 집착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동아리는 서술을 내 맘대로 써주는 동아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아리예요. 문제는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동아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동아리는. 네. 그게 큰 차이. 그래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큰 차이가 생겼는데 왜 달라진 거냐? 한 개밖에 못 쓰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못 쓰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써봤는데 그 보고서 써봤다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큰 차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머지 항목들이 바뀌어서 그런 걸 못 적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바뀌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RN이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RN이는 예전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RN이 뭐밖에 못 썼냐면 제목밖에 못 썼어요. 네, 인원밖에 못 썼고 몇 명이서 어떤 제목의 소논문을 몇 명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다 이거밖에 못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얘가 여기서 뭔 생각을 했다, 뭔 고민을 했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영리하게 빠르게 따라가는 학생들은 RN이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한 그런 주제들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 내용도 들어갈 수 있도록 과제 연구 같은 그런 과제 탐구 그냥 그런 거 했어요. 훨씬 더 간단하게 쓰고. 네. 그리고 주제도 드러나고 학생이 뭐라고 생각했는가도 쓸 수 있는 형태로. 근데 그런 거는 여전히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소논문이라고 해가지고 걸고 쓰면은 내용 못 썼던 거 지금 내용 못 썼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그냥 어떤 특정한 소논문을 내놓느냐보다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고민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주제도 정하고 그에 대해서 내 고민거리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서 그 보고서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서 기지하는 형태의 활동으로 영리한 학교들은 나가는 상황이었다고요. 어차피 소논문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 잘 적느냐가 중요한데 어디 적을 수 있을까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런 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진로, 칸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영리하게 잘 해주지 못하면 사실 진로칸 같은 것들을 쉽게 날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1학년 올라가시게 되면서 그건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특목고나 이런 데 영리하게 입시를 치르는 학교들은 사실은 진로 시간에 뭐 하냐면 애들 그래도 진로 탐구 보고서 같은 거 써보게 하거든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나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어. 이런 학문 분야나 이런 탐구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 있는 좋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글도 써봤어. 이제 그런 내용을 썼다고요. 진로칸에다가. 진로검사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네, 제일 의미 없죠. 진로검사. 진로검사에서 이과에 나왔으니 문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떨어뜨릴까요? 근데 얘는 문과에도 가까운 애인데 뭐 이런 게 진로검사 나왔다고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 같은 거 써져 있는 게 의미가 정말 없는데 어차피 그런 식의 진로 탐구 보고서 같은 것들 한 개 정도 넣는 거는 1000자에서 700자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못 쓰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데 필요한 자수는 기껏 해봐야 300자에 400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거 넣어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줄었다고 해가지고. 자율칸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칸도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거 500자로 줄어든 거 큰 의미 없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하여간 얘가 빠지는 게 아쉬운 거죠. 얘 어차피 안 들어가던 거고. 봉사는 목록은 어차피 붙어요. 봉사는 대부분 학교들이 이거 안 쓰고 그냥 애들 봉사 어디서 했고 몇 시간 했고 언제 했고 그 목록으로 붙는 거 그것만 그냥 써줬단 말이에요. 대부분 학교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재만 여전히 잘하면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자수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이제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안 넣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뭐가 됐건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전부터 성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건대 통계인데
예, 지금 등급당 0.1등급 단위로 이제 끊어가지고 보시면은, 면접으로 들어오는 비율 보시면은 그냥 딱 등급 단위로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 전형에서도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다만 뭐는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 건대 그냥 일반고 보통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건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이 정도 권에는 들어와야지 면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성적선만 해도 지금 거의 5대 1이잖아요. 4대 1에서 5대 1 정도 선이에요. 자, 근데 실제 건대 명목상 경쟁률 약 20대 1 정도고 실제 이런 유효한 성적대를 못 받는 학생 못 얻으면서 지원한 학생들 일부 빠지고 하면은 실제 경쟁률 한 10대 1 정도 선인데 거기에서 5대 1 정도 선이니까 결국은 내가 성적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 밀어내는 게 비교과예요. 비교과가 중요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맞추고 내가 건대 정도 쓸 정도 레벨의 성적을 맞추고 그리고 비교과가 있어서 상대적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지금 면접 통과한 애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성적하고 비교과하고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성적이 어차피 갈린 상태로 올라가서 그 성적이 면접 성적하고 합산돼서 최종 성적을 받으니까 어차피 서류 성적은 계속 영향을 줍니다. 내신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성적도 계속해서 쭉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비교과라는 건 어차피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비교과 준비에는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신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 비교과가 건대를 위한 비교과가 아니고 그 아래 학교를 위한 비교과가 되게 됩니다. 숭실대한 일을 위한 비교과가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비교과를 열심히 어느 정도 비교과에 해당되는 영역을 어느 정도 잘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내 내신이 2등급 중하선 정도밖에 안 되면 잘해봐야 국민대에서 숭실대 정도 선이 잘 가는 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 학교를 위한 비교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선이 들어와야 이 문과 기준으로는 건대를 편하게 써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선이어야 이제 건대를 위한 비교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교과가. 예, 똑같이 준비해놨어도. 그러니 일단은 내신부터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일단 내신에 에너지를 어느 정도 쏟으신 상태에서 비교과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준비는 항상 효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적게 쓰고 잘할까? 예. 최대한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잘할까? 예.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므로 향후 학종에 큰 변화? 예,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없다. 크게 바뀔 게 없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적 어떤 여자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회원여고. 잘 모르시죠? 강북에 있는 학교예요. 네, 자, 그리고 내신은 1.2등급 평균. 전체적인 성적은 되게 고른 편이었어요. 그냥 1등, 2등급이 가끔 섞여 있어요. 1.2등급이에요. 최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수상 개수가 19개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은 이거라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은 나머지 12개인데 그 중에서 표창이 그냥 의미 없는 표창이 4개예요. 그러니까 실제 학생이 경쟁해가지고 받은 상 10개가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은 꾸준하게 똑같았고 동아리도 일관성이 있는 편이었고 봉사가 99시간이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제 반은 학교가 그냥 세게 죽은 거고 나머지 반이 이제 독거노인 돕기가 40 몇 시간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 달별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험 준비하는 기간 뭐 이런 달 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번? 1년에? 그 정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독서는 많은 편이었어요. 독서는 한 50권 정도 들어있었으니까 이거 독서는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얘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갔습니다. 네,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에요. 자, 근데 이 학생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도 많은 게 아니고 상도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아리는 이게 주요 동아리였어요. 1회 3학년까지 한 개 하고 그리고 법 관련해서 자율 동아리 보통 애들이 다 한 개씩은 상설 동아리 한 개고 자율 동아리 한 개씩 하니까 한 개 딱 한 거예요. 딱 표준이죠. 예. 그러니까 동아리 개수도 당연히 얘는 많은 애가 아니에요. 아주 표준적이에요. 이런 수치적인 부분은. 그런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학교를 가는데. 근데 얘는 오히려 뭘 주목해야 되냐? 내용을 주목해야 돼요. 동아리에서 얘는 공유경제 얘기를 하고 공정무역 얘기를 하고 인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권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 문제. 그리고
다문화 사회 문제, 아동인권 보호 문제, 아동학대 주제가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른데 조금씩 계속 발전시켜 변화시키죠. 자, 그 다음에 1학년 때 세특에서도 시민영역 저항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권 문제, 사회권 인권 문제, 그리고 낙태금지법, 헌법, 그리고 철학사상. 네. 철학을 메인으로 해서 직윤에서 인문계열을 지원했기 때문에 네. 철학으로 포인트를 잡은 거고, 유전자는 왜 들어갔냐? 자소서에서 쓰려고요. 네. 얘는 되게 딱딱 맞죠, 뭔가. 근데 진짜로 자소서 학생들 보면 이렇게 딱딱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포인트만 잘 뽑아내서 자소서를 쓰는 거죠. 유전자 파트에 대한 얘기는 학생이 일부러 자세하게 썼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제가 이 학생하고 만나서 자소서 실제 꾸릴 때 유전자 가위 문제를 가지고서 유전자 가위가 불러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1번을 썼어요. 1번의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요구하는 학업적인 능력이라는 게 성적을 올리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하는 얘기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적을 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루틴하게 공부하는 얘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 노력이 아니라 뭔가 다른 애들하고 뭔가 다른 형태의 뭔가를 해본 얘기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보고서 써보 이제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이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자, 이런 방식으로 자소서를까지 내용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내용입니다. 컨텐츠예요. 개수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에 대한 신화도 너무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계속 나는 법으로 노래를 부를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노력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노력 정도라는 게 이 학생 보시면 뭐가 됐건 자기가 계속 찾아서 뭔가 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깊이 있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뭔가 탐구하는 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자꾸 찾아내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관성 꼭 없어도 된다는 좋은 케이스가 이 학생은 천안에 있는 애예요. 아, 이게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이제 이미 졸업을 한 애죠. 자, 이게 2017년 말에 이미 합격이 결정난 애 케이스라 가지고 예정자라고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1.95 등급이에요. 2등급, 사실상 2등급에 가까웠고 얘는 성적이 엄청 출렁거리던 애거든요. 근데 얘는 성대를 갔어요. 얘도 아주 잘 간 케이스입니다. 문과고요. 자, 근데 얘도 수상은 11개고 그나마도 학습 수상이 3개가 껴있어요. 예. 얘는 원래 심리학을 가고 싶었지만 심리학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은 내신이 너무 높게 필요하니까. 내신이 굉장히 높게 필요합니다. 사실 심리학과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심리학과 가겠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면 못해요. 왜냐면 내신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건 대부분 학생들이 똑같이 겪어요. 거의 특히나 여학생들이 특히 심해요. 여학생들은 특히 심리학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뚜껑을 열어보고 학교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심리학과 접는 거죠. 이 학생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가 심리학 이런 상담 동아리, 심리학 탐구 동아리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바꾼 거예요. 3학년 때. 자, 그리고 봉사는 없는 수준이고 얘도 책만 많았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성대 인문계열을 붙은 케이스고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가 이제 좀 비슷하죠.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엮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이제 동아리 등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청소년 왕따나 다문화 이런 문제 마찬가지로 쭉 탐구했고, 예,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인종차별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차별 문제 계속 관심 갖고 있었고, 동성애 차별 문제 마찬가지로 탐구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세특에서도 자살률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보여주면서 이 학생은 중간중간에 뭘 엮어 들어갔냐면 이제 역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엮어 들어갔어요. 특히나 3학년 때는 자기가 원래 심리학 관심이 있었으니까 심리학하고 역사하고 엮어본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도 넣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3학년 때는 뭘 갖고 자소서를 썼냐? 그냥 역사를 썼어요. 심리학이 더 많았지만 실제 쓴 건 역사였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높이려니까 인문계열을 써야 했고 인문계열은 심리학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역사로 바꿨어요. 역사에 조금씩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걔 갖고 자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된다고요. 진지하게 했으면. 아, 방금 혀짤던 소리가 나는데. 진지하게 했으면 바꿔도 된다고요. 근데 진지하게 안 해놓고 바꾸니까 문제인 거지.
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대로 안 갖춰 나가고 그러고서 바꾸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하고 그냥 1학년 때부터 만든 애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냥 1학년 때부터 저하고 만든 애예요. 학생부 내용을. 근데 제가 얘한테 항상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시험 끝나고 잠깐 쓰고 내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제가 정해주고 주제는 제가 주고 시험 때 잠깐 고민하고 얼른 글로 만들어 놓고서 선생님 던지고 다시 시험 공부. 그 사이클을 돌리네요. 그런 식으로.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앞에 친구 같은 경우는 자소서만 저랑 같이 한 케이스인데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는 다 학교 안에서 자기가 그냥 주제를 찾아서 한 케이스예요. 아니, 저렇게 주제를 잘 찾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학생 스스로 주제 찾기 어렵다. 연락 주십시오.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민족주의 사학이나 이런 쪽으로 돌린 것도 제가 그냥 돌린 거예요. 주제를 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사실은 과거 역사를 보는 관점을 왜곡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넣었어요. 네. 자, 보시면 근데 이런 얘기를 넣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이 역시 세특이다. 근데 세특 넣는 데 있어서 보시면 자, 이제 어떤 학생의 생명과학 세특이에요. 자, 이 학생은 문과입니다. 문과예요. 생명과학이지만 생명과학 수업 어차피 문과학생 듣잖아요. 이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수적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생 특성이죠. 목적이 들어있고 그래서 뭘 했냐? 통증이라는 환상통이라는 독특한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책을 읽어서. 자, 그래서 이제 환상통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을 썼고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결론을 썼어요. 양이 많아 보이지만 390자예요. 네, 400자 안쪽에 쓴 거예요. 그냥 1년치죠 이게. 그러니까 탐구 주제는 등장하고 과정 등장하고 학생이 생각 등장하고. 자, 이 정도면 근데 이걸 다 보여주는데 사실 500자를 다 안 들여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세특 잘만 활용하면. 주제만 정확하게 정하고 하면요. 자, 뭐 그러면서 이제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독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의미 없고 이렇게 탐구를 했으면 책이 뒤에 나와야죠. 그렇게만 구성이 돼 있으면 돼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주제예요, 주제. 어떤 주제냐. 학생이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주제거리를 내가 골라내고 그 내용도 어떻게 넣을까.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한 평시 컨설팅이죠.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주되게 하고 있으나 평소에는 이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